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11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남우호 비행체 2기가 선미 타격 정보 공격 주체 예단 불가. CBS 노컷뉴스 김형준 기자입니다. 외교부 10일 오후 긴급 브리핑. 미상 비행체 2기가 선미 쪽을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 타격 부위, 패턴 등 감안할 때 길에 어뢰 피격 가능성 낮아. 주체는 예단할 수 없다. 비행체 엔진 잔해 등 추가 분석 필요. 주한 이란 대사의 조사 결과 설명, 해양자유연합 참여 멸민 검토. 제가 물음표를 3개나 붙여봅니다. 박 대변인은 남우호의 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지만 발사 주체나 정확한 기종,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어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이번 사건의 관련국인 만큼 박연주 1차관이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선미 배 뒤쪽에 구멍이 뚫린 부분인데요. 드론 공격이 뻔하거늘 한심한 발표다. 이란 내에서 발생했으면 우선 이란 공격으로 판단하고 조치해야 마땅하지 않겠냐. 뭔 한심한 짓거리인지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죠. 남우호 사실상 피격, 한국 건들면 패가 망신, 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임정환 기자 문화일보에서 5월 1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정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외교부가 HMM 남우호에 대해 사실상 피격당했다고 인정했다며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이라던 대통령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격이라는 쉬운 단어를 놔두고 끝까지 미상의 비행체 운운하며 돌려 말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 참 기가 차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성 의원은 사실 이번 사건은 피격 당일에 이미 해수부에서 피격 추정이라고 발표했던 바 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다음 날부터 선박 화재라고 표현했고 그때부터 다른 정부 부처들도 모두 피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직후에 바로 한국 선박이 피격당했다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피격을 애써 부정해온 것이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설령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고 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 정보기관은 뭘 하고 있었느냐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자산인 남우호가 공격받았고 우리 국민의 목숨이 위협받았는데도 그동안 선박 화재라며 국민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외교적 대응도 전혀 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캄보디아 내 중국계 범죄 조직의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와 관련해 SNS에 캄보디아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 망신이라고 적었던 바 있다. 제명의 실용 균형 외교는 굴욕 외교, 친중 외교의 패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학자의 조작기소 특검법 직격, 현직 대통령 자신을 위한 특검은 처음. 서운진 뉴데일리 5월 10일. 조작기소 여부는 법원 재판으로 판단해야 대통령 특별대우의 평등원칙 위반 소지. 이에 당사자가 특별 임명, 잘못된 선례 우려. 특검은 권력을 견제해 비리나 권력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그 수혜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이런 특검은 초유의 사례라며 과거와 달리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 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사건만 특별대우, 평등원칙 위반, 수사가 정상인데 기소만 잘못될 수는 없으므로
조작 기소 주장은 결국 조작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은 지금까지 예외 없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려져 왔다고 했다. 공소 취소는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기소의 근거가 됐던 법률이 폐지된 경우 등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사진을 게재했네요. 이해 당사자가 직접 특검 임명, 이해 충돌 논란의 권력 견제 취지 퇴색, 조작 기소 특검법의 또 다른 핵심 문제로 이해 충돌 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꼽았다. 그건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이해 당사자라며 자기가 이해 당사자인 사건에서 핵심 인물인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안은 전적으로 국회 추천에 의존한다며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수당이 추천하고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여야 공방이 아니라 헌법 질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존 특검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해당 특검은 현직 대통령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며 공소 취소 논의에서 국정조사 특검법으로 이어진 흐름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검 제도를 권력 견제 장치가 아니라 특정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무엇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인지 상권 분립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일당 독재가 생략된 말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5월 8일자 뉴스도 이미 기록으로 남긴 바 있습니다. 헌법학자 격분 조작기소 특검법 독소 가득한 헌법 파괴 법률 사법권 인권 난도질 서은진 기자 뉴데일리에서 3일 전에 이틀 전에 한 것을 또 그 다른 교수도 만나가지고 이 헌법학자는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 앞에 그 장영수 씨는 그 고대 법대죠. 우리나라 법대를 따져주는 데가 서울대인가요? 고대인가요? 법대 나왔다고 그러면 서울대가 나와야 되나요? 이런 뉴스도 5월 제가 8일 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질주, 교각 사루의 위태로운 그림자, 신유진 뉴데일리 5월 10일 부동산 불패시나 끝내겠다더니 먹통된 시장, 정상화 외치다 거래 경색, 관망세만 짙어지며 꽁꽁, 정밀한 정책 실정, 세금 대출허가 틀틀어 막아. 교각사루는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 도리어 이를 그르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집값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손길이 어느새 시장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교각사루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속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 핵심 과제라고도 했다. 다만 시장은 계곡의 불법 시설물처럼 한 번에 밀어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계곡 불법 시설 정비도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다만 불법 여부와 정비 대상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부동산은 세금과 대출, 공급과 금리, 임대차와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움직인다. 누군가에게는 투자 자산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고 삶의 기반이다. 그만큼 정책 신호 하나에도 시장은 민감하게 흔들린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결혼, 연애, 프랑스 언론, 한일 인구 절벽, 남녀 단절에서 시작.
저출생은 뭐 지속적인 뉴스거리로 나오고 있죠. 김효선 조선비지에서 5월 10일 르몽드 한국 한일 인구 위기 심층 분석 현금 살포식 대책으로는 한일 인구 절벽 못 막아 소 제목으로 정작 청년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자체를 포기하는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실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해체주의 뭐 이런 게 이제 떠오르죠.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는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인구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남녀 간의 심리적 거리두기와 사회적 유대 해체라는 뿌리 깊은 고통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2025년 합계 출산율 기준 한국 0.8명, 일본 1.38명으로 소폭 반등의 기미가 보였으나 이는 착시일 뿐 장기적인 하락 곡선을 꺾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이다. 한국 N4와 일본 사또리 사랑조차 귀찮다. 르몽드는 양국 청년들이 결혼을 넘볼 수 없는 성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자녀 1인당 양육비가 한국 약 3억 900만 원, 일본은 2250만엔 약 2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 정체를 겪는 청년들에게 가족 구성은 더 이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게 됐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변화는 관계의 해체다. 르몽드는 양국 청년층 사이에서 책임을 수반하는 관계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남녀 간 갈등 심화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일부 남성은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이유로 여성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여성들은 사회적 차별적 사회구조와 성범죄 문제에 반발하는 등 남성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여성들은 사비, 비혼, 비연애, 비섹스, 비출산 운동에 참여하며 남성과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의 2025년 성평등 지수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 101위, 일본은 11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양국 정부는 저출산 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은 수차례 저출산 대책을 통해 100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일본 역시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어린이 미래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르몽드는 이러한 현금 살포식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육아휴직 확대, 주거 지원, 난임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위기의 본질을 사회적 관계 붕괴에서 찾는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책임을 지는 삶 자체를 기피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점점 선택지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일 인구 감소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프랑스답게 해체주의 용어를 써가며 결국은 성평등이 낮기 때문이라고 전개하고 있는 것을 분별 없이 전달하고 있는 기사 같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여성 병역 의무가 있어야 될 나라가 한국이라고 저는 줄곧 주장합니다. 르몽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서울 경기 인구 집중화이다. 따라서 대안은 청와대와 국회부터 뉴욕과 워싱턴을 분리하듯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정 꼼수나 부리지 말라. 인구 감소 원인은 정치 때문이다. 청와대하고 국회가 워싱턴처럼 어디로 옮겨라 좀 제발. 서울은 경제 자유지역으로 좀 남겨놔두고 그것이 돼야 인구도 분산이 되고 또 출산율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본 19세기의 쏙뿌리라고 부르는데 그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똑같이 쏘면 즉퇴피라고 돼 있는데
발사하고 즉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상식에 왜 타이어 달린 자주포가 급증? 한국 신형 발표 미 육군도 도입 서두르는 비경. 5월 10일 탈 것 뉴스입니다. 왜 트럭에 실린 자주포가 필요한가? 한국 방위기업인 미국 현지비빈 하나 디펜스 USA가 새로운 장륜식 자주포 K9 MH 모바일 호위저를 발표하면서 그 컨셉이 육상 자위대의 최신 자주포와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9 MH는 4축 8륜의 장륜식 타이어식 차량에 K9 자주포의 포 시스템을 베이스로 한 포탑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K9은 벨트식 캐터필러식 자주포인데 이를 장갑 트럭과 같은 차량에 적재함으로써 기동성이 향상되고 도로를 이용한 고속도로 이동이나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과거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K9 MH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 K9은 60km, 항속거리는 700km, K9은 360km입니다. 장륜식 자주포라고 하면 일본 육상자위대의 19식 장륜자 155mm 류포탄을 정비하고 있어 이 K9 MH와 컨셉과 외모가 매우 비슷합니다. 이 유사성은 단순한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국 군대가 같은 답에 도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큰 갈등에서 교훈을 얻음. K9 MH는 미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MTC 모바일 택티컬 캐논 이동식 전술포 계획에 제안되었으며 이 계획은 현역 M777-155mm 777 155mm 유탄포의 갱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777은 경량으로 알려진 유탄포로 전개 능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포 자체에 자주 능력이 없고 보통 군용 트럭에 견인되어 이동합니다. 당연하지만 견인식은 이동 상태에서 사격까지 시간이 걸려 발사 지점을 상대로 탐지하면 되면 반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발사 지점을 특정하는 대포병 레이더 등이 보급된 현대 전장에서는 생존성의 의문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용 드론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는 화포의 위치는 사격 후 바로 탐지될 경우가 많고 이동까지 시간이 걸리는 견인식 유탄포는 피할 겨를도 없이 적의 반격으로 격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777은 상당한 수가 우크라이나군에 공유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격파에도 다수 보고되고 있고 견인식 중에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다는 이점은 더 이상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장륜식 자주포 MTC 계획에서는 2026년 7월에 후보 중에서 시작 차량의 계약이 맺어져 시험 부대 평가를 거쳐 2028년 후반에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최종적으로 어떤 차량을 선택하든 장륜식 자주포로의 전환은 현대 포병의 세계적 주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참 전에 개발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USA에서 미국에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USA가 이란 미 제안의 답변 전투 전결의 진전이 있는지 초점 5월 10일 교도통신입니다. 이란은 10일 미국과 이란에 의한 전투의 종결을 위한 미국의 제안에 대한 회답을 중개국 파키스탄에 송부했다. 국영 이란 통신이 보도했다. 정치하고 있는 미 이란의 교섭이 진전할지가 초점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란의 답변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오늘 11일 뉴스에 그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은 밝히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 업셋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 예측한 대로 이란전은 장기전을 설정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 보도에
와타나베 히로시 소니 파이낸셜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추진으로 장래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포석으로 하는 목적도 느껴진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현대글로브스 PCTC 바다 누리는 1만 대 주차장 관건은 흔들리지 않게 묶는 기술. 최지 조선비즈 5월 10일 현대그로비스가 투입한 세계 최대 자동차 운반선 정밀 물류설비 집약. 중국 조선소가 신조시장 장악했다. 워낙 중국이 자동차 수출을 전기차 등 밀어내기 수출하니까 이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의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현대그로비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대 이름은 같지만은 형제가 뭐 다르죠. 달라가지고 HD 현대 HD 들어가는 현대 쪽, 현대중공업, 현대조선 쪽에서 지금 물량도 많고 뭐 등등이겠지만은 중국한테 발주를 줘서 이 세계 최대의 PCTC 선이 운행되는 모양입니다. 차 수출 폭증이 나온 1만 대급 건조시장 선점한 중국, 이렇게 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2년 전 컨테이너선 성과가 고점을 기록할 당시 수주를 늘렸으나 이후 점차 고부가 선박인 LNG 운반선 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한국 내에서 같은 기업 내에서 발주를 주더라도 사양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낡은 선박의 폐선 속도가 신조선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선박 과잉과 운임 압박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 환경 연료 시스템 탑재와 대형화가 향후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 번 운송할 때 많이 실어야 기름값도 아끼고 선박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대형화, 뭐 컨테이너 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좀 뽑아봤어요. 현대그로비스가 선박 운항만 하는 건 아니고 자동차 부품 CKD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 붙인 것들을 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 물류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매출액을 해운 매출액, 그러니까 요거를 선박 유형자전에서 선박 금액만 뽑아왔습니다. 2.0회전으로 전년도보다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진 거지 선박 수가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 신규 선박 증가에 따른 회전율 상승이 어떨지 이런 거를 향후 2026년도에는 좀 새로 이런 대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선박 유형자산 금액이 증가했을 것이고 얼마나 이 효과를 내 가지고 이익을 더 낼 수 있는지 나중에 한번 좀 보고 싶네요. 지구 밖에서 전기 끌어쓴다. 스페이스 X, 엔비디아, 구글 다음 전장은 우주. 이재은 조선비즈 5월 11일 우주 데이터 센터 AI 전력난 해법으로 부상. 일론 머스크 2 내지 3년 내 현실이 될 것. 태양광 패널, GPU 실은 위성 수백 개 띄워 연결. 높은 비용 우주 쓰레기 등 난관도 산정. 어쨌든 이것도 다 읽는 것은 생략하고 스페이스 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위해 이미 적에도 위성을 수천 개 띄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는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이 사진은 미국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가 궤대에 올린 위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태양광 뭐 이런 패널을 판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자체가 우주 공간에 띄워놓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전송하죠? 무선 전기로 이동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옛날에도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전기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알카에다 밀어낸 멕시코 카르텔 9.11 이후 미 안보 문법 트럼프가 다시 썼다. 유진 조선비즈 5월 11일 전사자보다 펜타닐 사망자가 많아. 미 대테러 좌표 중동에서 중미로. 백악관은 6일 16적 분량의 미국 대테러 전략 2016을 공개하고 알카에다나 이슬람 국가 IS 같은 중동 지하디스트 조직 대신 멕시코를 비롯한 서방부 마약 카르텔을 첫 번째 표적으로 명시했다. 9.11 이후 미국 안보 전략의 무게중심이 사실상 처음으로 중동 사막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략 수립을 주도한 백악관 대테러 조정관 세바스찬 고르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순위를 바꾼 근거를 희생자 수를 들어 설명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23년 펜타닐 관련 약물 과다 사망자는 72,776명, 2024년에는 48,22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카르텔에 대한 자금줄 차단, 마약 운반선, 직접 타격, 군자산 동원을 미국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라틴 아메리카 해역에서는 9월 초부터 이어진 미군의 카르텔 의심 선박 폭격으로 지금까지 191명이 숨졌다. 그래서 미국 대테러 전략 3대 위협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1순위가 마약 테러 리스트와 초국가 깽단, 두 번째 순위가 기존 이슬람의 테러 리스트들, 세 번째가 폭력적 좌파 극단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빗들어서 우리는 그 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위 차원에서 1순위로 하는 게 뭘까? 이 이재명 정권은 1순위가 한국은 우파 극단주의자 할 것 같아요. 뭐 헌법 막 뜯어고치고 그러는 걸 보면은 기소 취소 이런 것까지 하고 수사가 잘못됐다 등등 법원을 무시하는 그런 거. 또 2순위는 한국은 부동산 투기 세력, 그것도 테러리스트로 보는 모양이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세 번째라도 이거에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한국 마약 카르텔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기존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들이다. 보고서는 알카에다, 특히 아라비아 반도 알카에다와 이란 고원지대 일대 IS 호라산 지부를 미국 본토 공격 의도와 능력을 가진 중동에서 가장 큰 위협 세력으로 지목했다. 전문가들 역시 세일 성명 이후 중동이 차지하는 전략적 비중은 낮아졌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홍해 항해 위협 여전히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내 폭력적 좌파 극단주의자다. 미 행정부가 국가 대테러 전략 차원에서 좌파 극단주의를 핵심 위협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서 반파시스트, 안티파, 무정부주의자, 급진적 친트랜스도 이념을 가진 집단을 신속히 식별하고 무력화하겠다고 적었다. 이런 좌파 극단주의자들 미국에서는 다 무장을 하고 있죠. 무기를 설레면 살 수 있으니까.
테러리즘 관점에서 유럽을 보는 시각도 트럼프 2기 세계관을 반영해 수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유럽에 대해서 이질적인 문화가 번지고 있고 이슬람 같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유럽도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가디언지 진보 성향 가디언지인데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넘어 이민 정책과 다문화주의 자체의 전환을 안보 의제로 들이밀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진정성을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로 판단한다며 테러리즘에 관해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했다. 자, 방위비 내에 우리하고 같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동맹 아니야.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투웨이. 요즘 뭐 건강을 위해서 제가 좀 산보를 좀 뭐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는데 두 갈래길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까? 어디로 갈까? 이 초행길인데 산책길을 매일 가던 데만 가면은 또 식상하니까 왼쪽을 보니까 이제 그 산책길 진입 때부터 왼쪽은 조금 좀 낮은 쪽으로 돌아가는 데 같고 오른쪽은 여기서도 벌써 조금 경사가 위로 올라가죠. 일반 사람들은 일로 많이 갔는지 이쪽이 좀 길이 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조금 경사가 져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두 갈래 길은 신보수주의를 상징적으로 제가 그렇게 부도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주국방 강한정부 한미일 동맹 한미 동맹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 그리고 우리 경제생활은 자유자본주의 이거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의 생존 우선순위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